BBS 대구 불교방송 개국 27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삼국유사 한바탕 흥겹게 놀아보세.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의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 BTS보다 세다. 우리 문화유산의 보물창고다. 민중들의 생활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역사서다. 무한한 창작의 모티브를 제공하는 소재의 바다다. 불교 미술이 가진 숨은 이야기를 풀어줄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회색을 치르더라도 지켜야 할 한국 문화의 보물입니다. 저한테는 어떤 교본 같은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밥벌이에요. 저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범위를 키워서 우리나라 또 이 민족에게도 밥벌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빚이다. 꼭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이다. 보물창고, 열쇠, 바다, 밥벌이. 알듯말듯한 이 말들,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바로 이런 스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문화유산, 삼국유사를 정의하는 말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교본,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빚이라는 삼국유사. 오랜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삼국유사를 연구하고 알려온 9분의 전문가들을 만나 삼국유사의 가치와 문화 콘텐츠로서의 활용,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삼국유사는 길 외에서 모은 우리 민족의 이야기라 말합니다. 이런 스님은 80평생을 양양, 대구, 포항, 군위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여러 사찰에 머물며 이야기들을 모으셨죠. 그리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직접 돌아보고 삼국유사를 집필했습니다. 후대를 위해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를 기록한 책, 답사의 소회까지 찬시 형태로 적혀 있어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삼국유사는 13세기에 나온 역사 문화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3세기는 고려시대 중후반기인데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무인의 난이 터져가지고 국내적으로도 어지러웠고 이어서 몽골과의 전쟁이 터지면서 더 어려워졌죠. 그런 내우외환의 시기에 같은 시기를 살다간 한 스님이 우리 역사 속에서 잊혀져 가는 우리의 고유한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이 삼국유사,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콘텐츠학과 고은기 교수는 삼국유사 강의를 위해서라면 전국 어디든 마다 않고 달려가는 열성 전문가입니다. 향가를 공부하기 위해 삼국유사를 연구했다는데요.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문화강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도 삼국유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잊혀가는 우리의 고유한 이야기를 모았다는 그의 말 속에는 분명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교와는 다름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면을 특히 부각했습니다. 탑상편 황룡사 장육존상 이야기를 통해 민족적 자부심을 느낀다는 경북대학교 사학과 이영호 교수. 인도의 아소카 왕이 석가삼존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도저히 만들지를 못했다. 그래서 작은 모형을 만들고 재료를 이렇게 실어서 바다로 떠내려 보냈는데 이것이 돌고 돌아서 우리 울산 앞바다에 도착을 해서 이 가지고 이제 진흥왕이 장육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아소카 왕이 못한 일을 신라 진흥왕이 해냈다. 그런 데서 이 자부심이랄까요? 우리 진흥왕이 인도 아소카 왕보다 더 훌륭하다는 그런 측면을 나타내주고 있고. 역사가 아니라고 배척됐던, 자칫 없어질 뻔했던 이야기들. 이런 스님은 우리 민족의 삶과 자부심을
한 조각 한 조각 모았던 것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직접 찾아다녔고 관련 자료를 일일이 제시하며 고증했습니다. 이런 스님이 황룡사 절터를 직접 답사한 적이 있었다는데요. 그때 돌의 높이, 둘레, 생긴 모양까지 자세히 적어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면들을 보며 이영호 교수는 이런 스님은 아주 훌륭한 역사학자라고 말했습니다. 역사학자의 기본 자세인 실증에 아주 철두철미한 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또 삼국유사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 삼국사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삼국유사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삼국사기는 유학자 김부식이 편찬한 것이고 여기에 도덕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편찬된 역사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적이거나 설화적인 이야기를 다 이렇게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또 고구려백제 신라 삼국의 이야기만 적다 보니까 대략 한 1000년간의 역사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국유사는 불교 사관에 입각을 해서 이 설화적인 내용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많이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보다는 이야기가 삼국유사 쪽이 훨씬 더 풍부하다. 오랜 시간 듣고 보았던 우리 민족의 이야기들. 마침내 이런 스님은 마지막 주석처였던 군위 인각사에서 삼국유사라는 커다란 퍼즐을 맞추어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인각사, 상상 속 동물, 기린의 뿔이라는 의미인데요. 신라 선덕여왕 1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입니다. 사적 제374호로 지정된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군위군 삼국유사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깊은 인각사에 남다른 애정을 품은 분이 계시는데요. 인각사 삼국유사의 탄생이라는 책을 저술한 시조 시인 이종문 선생입니다. 그 당시 인각사는 훅 불면 그냥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절이었습니다. 이곳이 그래도 민족의 고전인 삼국유사가 태어난 현장인데 이렇게 방치해도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나도 알 수 없는 어떤 마력에 이끌려서 인각사를 오고 가고 하는 동안에 내가 내 힘으로 직접 인각사를 발굴하고 복원할 수는 없지만은 인각사의 역사를 내가 발굴하고 복원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관련 자료를 하나씩 둘씩 모으게 된 것이 인각사 연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고난한 역사 속에서 이런 스님의 부도는 경내 여기저기를 옮겨 다녔고 비모는 거의 파손된 모습으로 마당 한기퉁이에 보존되고 있던 상황. 사적지로 결정된 이후 잠깐 세간의 관심을 받긴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짧은 안내 문구만이 삼국유사가 쓰인 곳임을 말해줍니다. 이런 인각사의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직접 인각사를 발굴하고 복원할 수는 없지만 인각사의 역사를 발굴하고 복원할 수 있겠다는 이종문 시인의 각오가 너무 감사합니다. 인각사는 그래도 삼국유사라는 우리 민족의 고전이 태어난 성소라면 성소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성소에 걸맞는 특별하고도 의미 있는 공간 그리고 살아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의 바람처럼 인각사 재탄생을 위해 해야 할 일, 바로 삼국유사를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일일 텐데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삼국유사 문화 콘텐츠들이 탄생했습니다. 물론 1960년대에도 삼국유사를 모티브로 책을 쓰셨던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국화옆에서라는 시로 유명한 미당 서정주 선생입니다. 문학 전반에 드러난 삼국유사의 컨텐츠화에 대해 좀 더 심층 깊게 들어보기 위해 대구 어린이세상 김정학 관장을 만나봤습니다. 삼국유사가 어떻게 컨텐츠로 변모했던가를 보려면 이미 장르화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소설, 시, 희곡 이렇게 장르화가 되고 음악, 미술, 무용 이렇게 해서 장르화가 되는데 삼국유사를 제일 쉽게 장르화를 한 사람이 저는 미당 서정주 선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라도 태생이신 분이 신라 문화에 흠뻑 빠져서 신라초라는 작품을 향가를 통해서 시집을 남기게 되고, 또 김동리 선생이 신라열전이라고 그래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주인공들을 또 소설화했던 부분들, 그리고 뭐 현대까지 와서는 뭐 윤후명 선생이라든가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문학으로서의 삼국유사를 그야말로 토대를 닦았습니다. 김정학 관장은 크리에이터인 이런 스님에 매료되어 32년 동안 삼국유사를 집중 연구했다는데요. 콘텐츠 제작에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스토리텔링, 바로 그 스토리텔링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삼국유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토리가 탄탄하고 재밌다 보니 대중들에게 서서히 관심받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대중적인 콘텐츠가 바로 TV 드라마였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MBC 사극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OST인데요. 당시 말 그대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영화에나 나올 법한 CG를 안방에서 볼 수 있어 흥미로웠지만 무엇보다 삼국유사를 바탕으로 한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멋진 연기로 한류 붐을 일으켰습니다. 비단 태왕사신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각 방송사에서 경쟁처럼 쏟아진 사극 드라마, 주몽, 서동요, 선덕여왕 같은 작품들은 제목만으로도 기억이 떠오르기도 할 텐데요. 등한시했던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KBS 바람의 나라는 삼국유사를 국화한 김진 작가의 만화 바람의 나라가 먼저였는데요. 역사적 사실에 만화적 상상력을 더해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삼국유사는 민족의 고전이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막상 삼국유사를 다 읽은 사람 손 들어봐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손을 드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삼국유사를 끝까지 다 읽었다는 사람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삼국유사 도처에 너무 어렵고 너무 딱딱하고 너무 지루한 부분이 장애물처럼 박혀 있어서 책장을 넘기기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 삼국유사, 여러분은 다 읽으셨습니까? 그래도 삼국유사 이야기 중 조신소라는 좀 알고 계신 듯한데요. 환몽소라라고도 하죠. 1947년 춘원 이강수는 조신소라를 바탕으로 소설 꿈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리고 영화계의 거장 신상옥 감독은 이 소설에 매료되어 2차례나 영화로 제작했죠. 좀 더 현대로 오면서 배창호 감독이 당시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 새로운 버전의 조신소라를 또다시 만들어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삼국유사의 콘텐츠화. 이처럼 삼국유사는 세대를 이어 영화계의 훌륭한 소재가 되었는데요. 영화계에서 삼국유사 마니아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최동훈 감독인데요. 최 감독은 삼국유사 팬심을 영화 전우치로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전우치는 표운대덕, 만파식적, 검은고 갑을소라는 설화까지 절묘하게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드라마, 영화는 물론 연극, 문화예술 장르에서도 우리 고유의 독특한 이야깃거리와 시대에 맞춘 새로운 해석, 감각적인 연출로 대중들에게 삼국유사를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유사를 활용하는 초창기에는 주로 읽고, 보고, 듣는 콘텐츠가 많았다면 2017년 군인은 삼국유사의 고장이라는 타이틀에 맞는 큰 계획을 세웁니다. 적극적으로 보고, 만지고, 배우고, 느끼는 콘텐츠를 개발하는데요. 바로 군위 삼국유사 테마파크입니다. 건립 당시 가장 일선에 계셨던 서주인 주무관에게 그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2017년 7월에 군위에 가게 되었는데요. 상설 전시로서 삼국유사를 다룬 전시는 군위에서 한 이 삼국유사 테마파크의 전시가 가장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나름 부담도 됐었고, 그리고 군위가 왜 삼국유사의 고장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내실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항상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도 많이 크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답사 갔던 남산에서 조난을 당했던 황당한 경험. 그 당황스러운 기억으로 남산 용장사지 이야기가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서주인 주무관은 사실 중학교 때 삼국유사를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때 TV에서 책을 읽으시다라는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서 삼국유사 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가진 계기로는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제가 전공이 미술사학이다 보니 삼국유사를 빼놓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원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삼국유사를 제대로 읽었고, 아, 내가 전에 봤던 고조선 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화재와 연관된 이야기가 많은 그런 중요한 책이구나 하고 봤을 때는 좀 약간 충격을 받았었죠. 삼국유사가 낯설었던 한 중학생이 삼국유사 전문가가 되어 관람객들에게 보다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시간들. 전시 인물과 이야기 선정이 가장 어렵고 고민이 많았던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욕심이 많아서 전시물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집어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회의를 하면서 나온 내용이 사람들이 다 알고 싶고 또 모든 연령대가 다 이제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가자. 그렇게 이제 방향이 좀 어느 정도 잡혀가지고 가장 큰 맥은 일단 기이편의 역사, 삼국의 역사,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 이 부분을 위주로 이제 전시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44가지의 이야기들 중에서 몇 가지를 선별해야 한다. 정말 쉽지 않았을 듯한데요. 당시 이 힘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전문가 한 분을 더 만나봤습니다. 바로 이런 스님의 찬시를 가장 좋아한다는 엄명숙 편집장인데요. 2000년대 초기 중후반까지만 해도 사실은 스토리텔링의 전성시대였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이제 삼국유사의 어떤 문화 콘텐츠로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은 지금 시대의 어떤 트렌드와 맞출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저희가 뭐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연구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삼국유사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강좌도 개설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과 이렇게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미 삼국유사가 또 기록유산으로 등재도 되었고, 지금은 이제 그걸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많은 시설도 들어섰고, 그렇게 시대의 흐름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수많은 연구와 세미나,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삼국유사 골든벨 개최, 그리고 전시관 건립. 그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최근 삼국유사 콘텐츠의 확산과 2022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 등재라는 알찬 열매를 맺은 게 아닐까요? 문화기획자로서 늘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고민하는 엄명숙 편집장에게 가장 추천하는 소재를 부탁드려봤는데요. 사실 뭐 모든 내용들이 한 편 한 편의 이야기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 활용할 수 있는데, 저는 가장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게 신주편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기한 어떤 요즘으로 치면 마술? 기적?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좀 소재로 해서 콘텐츠로 활용하면은 가장 재밌게 사람들을 한순간에 이렇게 딱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좀 많이 추천하고 싶은데 활용을 안 하시네요. 신주편 명심해야겠습니다. 혹시 삼국유사를 활용하고자 하시는 문화 콘텐츠 개발자분들은 기억해 놓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의 지역 축제가 몇 개쯤 될까요? 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최근 지역문화관광이라는 타이틀 아래 특색 있는 지역 행사가 많은데요. 삼국유사를 주제로 한 축제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삼국유사 콘텐츠로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는 축제가 있어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바로 허왕우 신행길 김해문화재 야행축제입니다. 수로 왕릉길 담장마다 가야 문양의 초롱들이 달려 있었는데요. 허왕우를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이 축제의 의미를 알리고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휘양청 달이 떠오르면 시민들은 가야 초롱을 손에 들고 수릉원 내부를 산책하며 저마다의 방법으로 축제를 즐겼는데요.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 많은 곳이 있었습니다. 거북아 머리를 내놔라. 거북아 머리를 내놔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가락국기에 나오는 구지가를 열심히 따라 부르는 아이들. 힘찬 목소리에서 비장함마저 느껴지는데요. 인형극장을 보며 구지가를 따라하고 김수로 왕과 허왕우의 이야기에 두 귀를 쫑긋합니다. 노래를 부르며 흥겹게 수로왕을 만나고 있었는데요. 인형극을 통해 가야 설화를 배우고 수릉원 곳곳에 있는 6개의 알을 찾아다니며 삼국유사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오늘 가족들이랑 김해문화재 구경 왔는데요. 여기 와서 수로왕 행차도 보고 허왕우 설화도 들어보고 특히 수로왕 설화를 어린이 인형극으로 잘 표현을 해주셔서 보는 내내 이해도 잘 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문화재 해설 프로그램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 들었던 게 정말 아쉬워서 다음번에 오게 되면 꼭 들어보고 싶어요. 경주 지역에서 이제 펼쳐지는 신라문화제나 만파식적 축제 이런 것들은 삼국유사라고 하는 표제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축제이고, 울산 초영문화제 역시 삼국유사 이야기가 거의 표제로 나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완도로 가면 장보고 축제 있거든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삼국유사에는 장보고가 딱 한 장밖에 안 나와요. 신무대왕 염장 쿵파라고 하는 이 파트인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 드라마 해신 52부작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또 완도의 장보고 축제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국유사가 없었다면 사실은 거의 이 축제는 존재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국유사 축제 전문가인 숙명여대 표정욱 교수. 사실 처음부터 축제를 연구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 층간소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요. 그 계기로 아이들과 함께 체험에 나서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밑에서 이제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애들한테 그렇다고 맨날 날아다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애들을 좀 뛰어놀게 하고 싶은 생각에 매 주말마다 동물원을 다녔어요. 한 3년 가까이를. 그래서 이제 동물원 가서 실컷 뛰어놀고 했는데 이제 물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서울 근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제들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역을 넓히기 시작된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1년에 60여 곳을 다녔다는 표 교수. 삼국유사가 없었다면 이 축제들은 존재하지 못했을 거라 말하는데요. 그 말에 적극 공감하면서 삼국유사 덕분에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유산을 떠올려 봅니다. 바로 향가. 음악인 듯 문학인 듯 신라인의 노래 향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향가를 교과서를 통해 접했습니다. 향찰로 쓴 시이기에 단어의 뜻을 일일이 적어가며 배웠죠. 해석에 집중하다 보니 향가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기보다는 시험 대비로 끝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미처 몰랐던 향가의 시적 매력, 거기에 우리의 감성을 담아 국악 콘텐츠로 재탄생시킨 주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국립국악관현악단
채치성 예술감독입니다. 네, 우리 국악방송은 그 세계 그 유례가 없는 우리의 그 문화유산을 방송하는 전문 방송입니다. 그래서 뭐 타 방송이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다른 방송에서는 우리 문화유산을 집중적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이렇게 깊이 있게 방송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국악방송에서 진짜 우리 문화유산의 보고인 이 상국유사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향가 14수를 가지고 새롭게 재해석을 해서 연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고 죽는 갈림길에서 2014년도에 12월 21일 날 오후 5시에 서초동에 있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14수를 가지고 이제 각 작곡가들한테 나눠줬는데 저는 제가 제 망망의가를 보면서 누이에 대한 그 월명사 스님의 어떤 애틋한 그 심정, 그 누이가 일찍한 거에 대해서 그 시를 보니까 너무 시가 아름다운 거예요. 누이를 그리는 절절함이 가슴에 와닿았던 채치성 작곡가. 그는 단군 신화와 만파식적이 흥미로웠던 어린 시절, 나중에 국악인이 되면 삼국유사를 음악으로 만들어봐야지 라고 마음먹었다는데요. 신라시대의 노래이기에 실체는 잘 모르지만 면면이 내려온 한국적인 선율을 찾기 위해 고민했고 결국 우리나라 대표적인 음계인 메나리조를 활용해 제망매가 누이를 보내며를 작곡했습니다. 2014년 천년의 소리 향가는 그렇게 국악 콘텐츠로 재탄생되는데요. 그 이후 특별한 진행이 없어 아쉬움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대한 여전한 애정을 담아 국악인 후배들에게 이런 바람을 전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삼국유사가 우리의 어떤 역사와 설화를 이야기한 책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우리 국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적인 걸 표현할 때 우리적인 음악어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향가음악회를 한 적도 있지만 앞으로 그 국악한 또 후배들도 우리 국악적인 음악어법에 맞춰서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설화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적인 어떤 새로운 그 현대에 맞는 어떤 작품을 계속 좀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해외 작품이 장악했던 뮤지컬과 오페라 장르에서도 최근 삼국유사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김해문화재단이 제작한 창작 오페라 허왕우는 대구 국제오페라 축제와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무대에도 올랐습니다. 실력 있는 배우들의 멋진 무대에 매 공연마다 관객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철의 왕국을 잘 표현한 웅장한 무대 연출도 관객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앞서 축제 이야기를 통해 들으셨던 허왕우 인형극이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였다면 오페라 허왕우는 어른들을 위한 또 다른 문화 콘텐츠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 콘텐츠 개발에 이렇게 지자체에서 제대로 앞장서는 모습이 참 바람직한 듯한데요. 경주도 대표적인 삼국유사 문화도시죠. 뮤지컬 찬기파랑가는 물론 공연문화예술계의 리더 정동극장과 함께 월명을 제작했는데요. 월명은 경주 브랜드 공연이라는 타이틀로 경주문화엑스포에서 상설 공연을 진행해 시민들과 가깝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대표 문화 콘텐츠로 당당히 자리 잡은 공연이었죠. 삼국유사 소재 오페라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당당하게 울려 퍼졌는데요.
바로 국내 소울 오페라단의 선동 여왕이었습니다. 토레델 라고 푸치니 페스티벌은 역사와 전통의 세계 3대 오페라 페스티벌 중 하나인데요. 그런 역사 깊은 축제에 한국 전통 이야기가 한국어로 울려 퍼졌다는 건 정말 뜻깊은 일이자 삼국유사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신간이었습니다. 소리로 들려드릴 수 없는 콘텐츠가 바로 무용인데요. 때론 아름답고 때론 역동적인 춤 사이로 마니아층이 탄탄한 장르이기도 합니다. 삼국유사를 무용으로 표현한 작품들도 다양하게 선보였는데요. 처형무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된 작품입니다. 처형무를 현대화한 아바타 처형과 향가, 원왕생가를 소재로 한 낫달, 중국인 안무가와 협업했던 꿈이었으니도 공연 당시 큰 박수를 받았던 작품들입니다. 지금까지 문학, 드라마, 영화, 무용,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된 삼국유사를 만나봤는데요. 그 외에도 연극, 미술 등 수많은 분야에서 삼국유사는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장르에서도 가장 한국적인 감성을 담아내는 최고의 소재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삼국유사는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재적 의미가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미래 문화를 창조하는데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책입니다. 제가 지금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쪽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소재인데 그 소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소재를 가르치면서 삼국유사만큼 모범적인 책이 없어요. 세계에 내놨을 때 가장 보편성을 얻을 수 있고 가장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텍스트는 삼국유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이런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전문가들. 그들이 말하는 삼국유사의 위대함은 민족성, 문학성, 가능성, 보편성, 확장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책이라는 데 있습니다. 또 가장 민족적인 책이기에 가장 세계적인 책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삼국유사의 위대함을 일찍이 알아본 외국인이 있는데요. 한국인보다 더 해박한 한국 고전 지식을 가진 이탈리아인 안양대학교 마우리치오 리오토 교수입니다. 2019년 이탈리아어로 삼국유사를 출간하고 해동 고승전, 왕 오천축 국전, 법화 영엄전을 번역했는데요. 나폴리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학을 가르칠 때 그는 삼국유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전하는 서동요입니다. Sona la principessa ha un amore segreto ed esce nella notte per incontrare Sodom. 우리 고전, 서동요를 이탈리아어로 들으니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데요. 말도 통하지 않는 이탈리아 학생들이 과연 우리 고전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나폴리에서 가르치면서 삼국유사가 전하는 향가시를 해설할 때 학생들은 가장 좋아하는 거 뭐냐면은 소동요하고 소동, 그 다음에 초연가. 왜 그러냐면은 그 학생들이 대부분이 여학생이었거든요. 보통 인문 학생들이 대부분이 여자예요. 근데 젊은 여자니까 어차피 뭐 그렇게 사랑 얘기하고 아니면 저기 험담, 거시프 같은 거는 조연 같은 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재미있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진리인가 봅니다. 리오토 교수는 삼국유사를 문학적, 언어적, 인류학적으로 완벽한 책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한편으로는 한국 고전문학 홍보대사로서 한국 고전의 현실이 안타까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과거를 회복하고 인문학적 한문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제 대학에 인본주의적인 주제에 해를 끼치면서 과학적인 주제를 선언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수행하는 데 깔려있는 도덕적 가치를 모르고 직업을 갖고 직업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돈을 가져오고 인문은 지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 돈보다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과학은 돈을 가져오지만 인문은 지혜를 가져온다. 그는 삼국유사의 인문학적 가치, 그 속에 담긴 우리 민족의 지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핀란드의 칼레발라 서사시, 기르기스탄의 마나스 서사시, 티벳의 게사르 서사시와 같은 국가의 상징이라며 세상에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고전을 등한시하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눈앞의 이익만 따지는 안일한 생각, 이는 리오또 교수만의 시각은 아닌 듯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신기했던 건 축제를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축제에서 쓰고 있는 옷이나 도구가 저 축제에서 또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무늬만 그 삼국유사라고 하는 걸 가져왔지 축제 안에서 정말 그 현대적으로 어떤 수용이 돼서 변형되는 그런 것까지는 고민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게 좀 안타깝게 느껴졌었어요.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지 않은 것들을 그냥 이제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해서 밀어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 일을 꼭 했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에게는 전혀 다가가거나 공감되지 못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고 근데 그 뒤에는 이제 이게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인식을 못 한다든지. 지금 K자 들어가는 그 K컬처가 대단한 반응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은 좋은데 어느 순간에 단물 다 빼먹고 나면 냉정하게 사람들은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건 과거에 중국을 소재로 한, 일본을 소재로 한 그 세계적인 유행을 돌이켜보면 그렇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뭐지?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좀 왜곡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곡하고 오류를 범하고 선입견에 매달려 있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삼국유사와 일현스님을 조금 더 진심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면 오히려 환한 컨텐츠가 열릴 것인데 좀 연구가 부족하고 너무 치적 쌓기라든가 바깥에 보여주기, 관광 자원 뭐 이런 걸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는 좀 왜곡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지자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국유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걸리버 여행기처럼 한낱 어린이 동화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높아지는 삼국유사의 위상만큼 깊어지는 콘텐츠의 폐해,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문화유산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늘 간직해야 함을 일깨워주네요. 지금 뭐 해외 나보면은 뭐 이 K-팝이라든지 이 드라마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또 한국 관광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뭐냐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삼국유사까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세계 문화의 중심이라 말해도 전혀 어색할 것 없는 한국 문화의 위상.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뺏거나 뺏기거나로 판가름 나니까요. 한 전문가의 국내 조사에 따르면 원본을 가지고 새로 편찬한 책의 가짓수가 가장 많은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였습니다. 약 350여 종 정도라고 하는데요.
삼국유사는 그것에 조금 못 미치는 250여 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까이 두고 즐겨 읽듯 우리도 삼국유사를 가까이 두고 자주 읽는 것이 우리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삼국유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콘텐츠의 적극적인 생산과 유통, 소비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문화 소비자, 즉 시민들이 적극적인 문화 소비로 견인해 준다면 삼국유사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줄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더 크게 꼽힐 것입니다. 이련선님 유언이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면 자기가 이제 임종하실 때 이렇게 둘러서 있는 제자들한테 너네들과 같이 신나게 한 세상 살아보겠다. 이게 이래서는 유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현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현학적으로 얘기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역사 문화 콘텐츠의 탄생을 예고하는 유언이다. 그래서 신라 역사가 기반이 된 문화 콘텐츠가 최정점을 이루는 시대를 너네들하고 같이 만들어 보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이련 스님의 비문에 새겨진 유언. 먼 훗날 돌아오면 여러분과 한바탕 흥겹게 놀겠소. 이 유언은 마치 가까운 미래에 삼국유사의 전성시대가 올 거라 말하는 듯합니다. 이련 스님의 유언 속에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단 몇 줄의 역사가 다양한 장르의 문화로 재발견, 재창조되는 그 순간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아닐까요? 아날로그 시대의 저작물인 삼국유사가 디지털로 향해가는 시대. 삼국유사에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 자존심을 지키고 되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가장 민족적인 이야기로 가장 세계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문화 생산의 일선에 서 있는 크리에이터들은 물론 온 국민이 삼국유사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연구한다면 삼국유사는 분명 세계적인 고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K-팝을 넘어선 새로운 K-컬처의 탄생. 이제 삼국유사에 기대를 걸 때입니다. BBS 대구 불교방송 개국 27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삼국유사 한바탕 흥겹게 놀아보세.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의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수경, 구성작가 박규호, 내레이션 전용진이었습니다.